얘들이 와장창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와. 목표 주가를 높였다는 거죠. 너무 조직적이잖아요. 얘들은 원래 이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공모가는 의심해 봐야 되나요? 누구의 모르겠다.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청탁도 영업이익에 포함되나요? 그 2년 6개월 동안 여의도는 무법 천지다. 어떤 범죄가 있어도 어떤 범죄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완전 자기들 마음이었다니까. 미진 싸움에 뛰어든 또 다른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한 겁니다. 유머는 여유에서 나오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법이죠. 아까 그래서 총소리가 들렸는데도 이제 미스미하고 이제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던 게 이제 레이건이 이제 나는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었고 옳은 길을 가다가 뭐 총 맞아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이제 미스미하고 웃는 게 KBS 9시 뉴스에 나와본 적 있어요? 9시 뉴스에 범죄조사 내가 나왔어요. MBN에 이제 주가 조작 부분으로 제가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전 방송사에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도 나는 항상 유머를 잃지 않고 웃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제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당대표 승리하셨는데 이제 승리를 축하하면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대의와 원칙을 벗어난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되고 대의와 원칙을 지킨 패배는 나중에 10곱절, 100곱절 이자 붙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고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해서 한때 문재인 보유국이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사저에는 구름인파가 몰려들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길마다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문재인 양산사저에는 주렁주렁 수갑이 걸려져 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기고 진다는 것이 실은 아주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승리는 햇스대 실익 없는 승리는 아닌지 승리는 햇스대 무망한 승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길게 보면 승패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라는 걸 느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비극적 인생인 거고요. 조은영 국수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승패는 덧없는 거구나. 하고 무심이라는 부채에 써서 다니셨다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대 종목이나 2차전지 사서 이제 막 고생하면서 이제 마음을 잡고 먹고 계신 게 어떤 거냐면 공매도 치는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기고 말리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주가 떨어지면 내가 사서 바쳐야지 막 이러고 이제 하루에도 막 한 주씩 10주씩 막 사고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가를 갖고 승패 대상으로 삼으실 이유가 없어요. 조훈영 고수의 생각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헤매는 자만이 답을 찾는다 해서 바둑을 어떤 식으로 놓겠다는 것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만의 선언입니다. 답이 없는 게 바둑인데 어떻게 너에게 답을 주겠느냐? 그 답은 내 스스로 찾아라.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자아는 자존감이다. 자아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과 자기 성찰,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만 단단한 자아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거는 돈이나 명예, 성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다, 내가 인생을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걷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돈도 의미가 있고 명예도 맞아요. 의미가 있고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예. 남의 시선에 휩쓸려가고 맞아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구준수의 질문을 던져라. 창의성의 넓은 의미,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투자란 무엇인가? 주가는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거지. 내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는 정당한 대가는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빅히트 따따상 가능할까? 증권가 적정 주가는 최고 29만 원 해서 적정 주가가 16만에서 29만 6천 원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메리츠 증권이 16만 원, 유안타 증권이 29만 6천 원을 제시해서 가장 높았고
IBK 투자증권은 24만 원 제시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의 친환경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13만 5천 원이 공모가였는데 13만 5천 원에 비해 갖고 거의 더블이 넘는 29만 6천 원짜리 이제 목표가도 있을 만큼 여의도에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여의도에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야로가 있겠구나. 왜 빅히트 상장할 때는 여의도에서 한결같이 되게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목표가를 앞다투어서 막 높게 제시하고 그랬을까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궁금해. 예. 궁금해요. 예, 상장했어요. 13만 5천 원에. 공모가 13만 5천 원 결정할 때 이거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비싸다라고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가들은 앞다투어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 빅히트 하면은 대박이겠군 하고 막 엄청나게 돈이 몰려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8조 원 정도 그때 이제 청약 자금이 이제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13만 5천 상장해서 첫날 더블 잠깐 찍고요. 27만 원. 시가 27만 시작해서 35만 천 원까지 가 사람들이 들어가자 해서 막 들어갔는데 다 물렸다는 거죠. 25만 8천 원. 물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져요. 보시듯이 20만 500원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10월 30일 날 보름 딱 지나니까 14만 2천 원으로 거의 공모가. 거의 공모가 네. 부분까지 왔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환불되는. 빅히트 환불되는. 그거 봤어요. 문제 있어요. 예, 예, 네. 예. 피땀 눈물 흐르는 개미 빅히트 환불되나. 이 기사들 되게 많았어요, 이때. 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예. 사람들이 되게 있었다고. 예. 첫날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왕창 물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피땀 눈물이 BTS 히트곡 중에 하나잖아요. 주식 처음 산 사람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이때. 개인들이 이제 이틀 동안 4천억 수 매수해갖고 왕창 물렸다는 거죠. 비싸도 너무 비쌌다, 처음에. 상장할 때. 연예기획사임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 원이 한 5조 원 정도였어요. JYP가 1조 2천억, SM이 7천억, YG가 8천억이었거든요. 그 다섯. 세 개를 다 합쳐도 3조가 안 되는데 이게 5조가 말이 되냐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했죠. 연예기획사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저평가 상태였던 SM을 빼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때 네이버 카카오가 되게 비쌌을 때요. 네. 예. 플랫폼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빅히트 플랫폼 사업인 위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시장에서는 몸값 부풀리가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실제로 몸값 부풀리는 상태에서 13만 5천 원 가격도 많이 부풀린 건데 거기다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뭐 29만 원 이렇게 리포트를 했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 그때부터 했었다는 거고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R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빅히트는 기존 엔터 3사보다 상당한 고평가 상태로 증시 입성했다는 거고 PR이 53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엔터가 53배 이상하잖아요. YG가 이때 33배, JYP가 30.4배, SM 23.6배로서 평균이 29.3배보다 80% 이상 높게 공모가 결정됐는데 보통 공모가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갖고 오면은 빠꾸 시키는데 빠꾸 안 됐어요. 이상했다는 거죠. 주가가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짜라락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이 높은 가격에 상장돼서 거기서부터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매물이 주로 기관들이 다 던졌다는 겁니다. 물량을 기관들이 쏟아냈다는.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상장 시총이 1조 7,600억으로 부담스럽지 않았고 기관의 의무 보유 하약 비율도 58.59%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반면에 빅히트는 상장 시총 규모가 이미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유통 물량도 많았다. 기관 의무 보유 하약 물량이 43.85%로 앞선 두 종목보다 적었고 상장 첫날 기관이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았는데 그 많은 물량을 다 던졌다는 거고요. 던지는데 야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빅히트 주가 폭락 주범 의심받는 메인스톤 빅히트 주주가 나오는데 방시혁이 34.74% 갖고 있고 2등이 넷마블이에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9.72%로 보호예수가 걸렸잖아요. 3개월. 그러니까 이 상장 전에 10% 넘어가잖아요. 10% 넘어가면 보호예수를 보통 걸어요. 메인스톤 유한회사가 네 번째인데 상장 전에 8.71, 상장 후에는 6.97%가 되는데 보호예수가 없었고 얘가 주로 팔았다는 겁니다. 얘들이 주로 많이 팔아갖고 주가가 폭락을 한 건데 근데 여기에 야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는 4대 주주 메인스톤이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내다판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메인스톤 유한회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와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메인스톤하고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여기다가 2.7을 합치면은
10%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맞췄네요. 안 걸리려고 네. 두 개를 쪼갰다는 거죠. 한 몸인데. 한 몸인데 봐야 되는데 안 봤다는 근데 겁니다. 그걸 거래소에서 안 봤다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눈 감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눈 감았다고요? 일부러. 안 볼 리가 있나요? 주소지가 나오는데 똑같은데 나올 텐데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정치 자금하고 아마 연루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빅히트가 처음 상장할 때부터 빅히트 상장할 때 기관들이 주식을 막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 만들어 준 덕분에 잘 모르는 아미들이 왕창 물렸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아마 주로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털보가 처음에 메이지 사태가 터졌을 때 공격한 게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 기자분이 이상해서 아무리 이상하게 해갖고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같은 회사 나와서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의도 내가 자주 가는 건물이야, 여기가. 아. 여기 에스트레뉴라고 있어요. 아, 그 건물이에요. 지금 대표이사도 동일 인물인 예, 거예요? 예, 예, 예. 모를 수가 없었던 건데,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이거 대놓고,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덮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걸. 예. 메인스톤과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한 몸이라면 상장 1년 전에 설립된 회사가 빅히트의 주주가 되고, 지분율을 쪼개서 주주명부에 명의를 등록한 것이 된 것이다. 메인스톤과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지분 합치면 11.41%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제치고 빅히트 3대 주주가 되고 빅히트는 상장하면서 3대 주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의무 보유 확약을 걸고 메인스톤의 경우에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아서 상장 후 차익 실현 사실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보통 보면 대략 한 5% 정도예요. 5% 이상 되면은 의무 보유 확약을 걸라고 거래소에서 얘기를 해요. 이것도 편의를 봐준 거야. 이들의 빅히트 투자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 상장 이후 빅히트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보유 주식 총합은 약 325만 주로 이날 종가 기준 5,820억 가량이고 공모가 기준 지분 평가액은 4,400억으로 평가 차익만 최소 1,420억이 넘는다는 거고요. 비상장에서 샀을 거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한 5천억 정도 남았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인스톤과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빅히트 5대 주주인 웰블링크가 모두 같은 데라고 들었다. 세 개 합치면 20%예요. 그러면 20%면은 의무 거의 보유- 1조 정도 예. 될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1조 되는 돈이 의무 네. 보유 확약이 당연히 걸렸어야 되는데 네. 안 걸렸었고 얘들이 팔아갖고 이렇게 주가가 와장창 했다는 거죠. 얘들이 와장창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와. 높였다. 목표 주가를 높였다는 거죠. 너무 조직적이잖아요. 얘들은 원래 이런 데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공모가는 의심해봐야 되나요? 누구의 모르겠다.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중소형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뭐 유한타, 뭐 유한타 이렇게. 이런 예. IBK 이런데 예. 아. 하나증권이나 미래에셋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가오가 있어갖고 청탁해도 잘 안 들어주거든요. 한미반도체 애널리스트 이제 그 여성분인데 하여튼 네. 이제 현대사증권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그 여성분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반도체에서 업력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작가님 그거 보고 진짜 예. 너무 황당했어요. 네. 스몰캡 담당. 스몰캡 담당. 광민정 연구원. 스몰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그 3%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분 있어요. 잘 알아요. 노근창? 노근창. 예, 노근창. 노근창 연구원. 예, 노근창. 네. 예, 노근창. 다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3% 나갔고 한미반도체에 물어보니까 나 저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다고. 4만 원대. 4만 원 할 때. 나는 그거는 코멘트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분이 꼭 그 청탁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청탁을 좀 쉽게 받아주는 데가 스몰캡 담당들 또는 증권사들 중에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청탁도 잘 받아주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청탁도 영업이익에 포함되나요? 빅히트 주가 흔든 메인스톤 핵심은 누구냐? 최대 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톤 유메인 제2호 창업벤처 전문 사무투자 합자회사이다. 이스톤 유메인 제2호 창업벤처 전문 사무투자 합자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이다. 메인스톤과 함께 빅히트 지분을 판 이스톤 제1호 사무투자 합자회사 최대 주주 역시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빅히트 지분을 나눠서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스톤 제1호 펀드는 호반건설 투자금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호방건설은 지난해 연결감사 보고서 기준 이스톤 제1호 지분 대략 40%를 100억 원에 취득했다는 거고요. 호방건설이 1989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설립돼서 지금은 전국구 종합건설회사로 성장한 대표적인 호남연고 기업이고요. 2020년 무렵은 호남연고에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반이 방송국들, 언론들을 막 사모았었어요. 광주방송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서울신문, EBN 인수했고, 이외에도 현재 들리는 소문에는 토마토 TV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왜 이렇게 방송사를 막 살려고 할까? 뭔가 이제 숨겨야 될 게 있고, 여론을 좀 이렇게 이제 좀 마사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업들이 언론사를 사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단독 검찰, 남욱, 네. 호방건설과 불법 이면 합의로 이재명 정치자금 확보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호방건설과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뭐 이재명 대표한테만 준 게 아니겠죠. 광주니까 민주당 쪽에 많이 줬을 거고 그 돈이 어디 나왔어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냐? 이스톤 에코티 파트너스.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빅히트. 그래서 첫날에 빨리 팔아야 정치자금 또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눈 감아준 거 아니냐. 그런 걸 보면은 같이 연결돼 있고 해서 대략 20% 있는 이 자금이 민주당 정치자금하고 좀 관계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호방건설이라는 데가 민주당 쪽 정치자금줄하고 좀 이제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에서 그런 것들하고 좀 연결돼 있다. 이제 그 정도 선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 임원 출신 4명이 주가 폭락 이끈 사모펀드 운영사에 관여돼 있었다. 빅히트 임원으로 있다가 사모펀드 옮겨가지고 주식 왕창 팔았다. 그 얘기고요. 그 4명이 이제 양준석, 김중동, 최진호 등은 빅히트 임원 출신이 PF 결성 운영에 관여했었다. 3,644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워서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으로 꼽힌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스톤 유한회사 특별관계사 이스네코티라는 거기에 양준석 전 빅히트 등기이사와 김중동 CIO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프리-IPO 단계에 누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하나 들어온 게 호방건설. 그 외에 민주당 쪽에 뭔가 실력 있는 인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딜을 봐줘가지고 고가에 상장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돼 있다. 조직적으로 정치자금과 사모펀드 여의도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옛날에 LH 사태 터졌을 때도 LH가 그런 회사였어 예, 이러면서 예. 더 쇼킹한 건 뭐냐 하면은 네. 그 난리가 났던 그 LH 직원 있잖아요.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다 무죄 판결 받았다는 겁니다. 빅히트 안에 IPO 관련된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가 단체로 우르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빅히트가 쉽게 상장이 됐다는 거죠. 되게 높은 가격에. 이상한 것은 당시 금감원하고 거래소의 행태다는 겁니다. 3, 4대 주주의 전격적인 지분 매각이 방시혁 빅히트 대표와 사전 협의된 사안은 아닌지요. 또 당 대표 등 빅히트 임원 중에서 해당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당 펀드들은 보유주식 거래 관련하여 방시혁 의장을 포함한 빅히트 임직원 누구와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하고 얘기해요, 당연히. 확 팔아버리면 주고 확 떨어지는데. 그렇죠. 예. 방시혁 의장을 포함한 빅히트 임직원 누구도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결됐나 이게 핵심이라고. 이 기관들은 주관사를 통해서 LP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소가 검토했습니다. 거래소가 검토했는데 왜 같은 주소 있는 걸 못 잡아낸 거죠? 못 잡아낸 게 아니 안 잡아낸 거라고 이게 못 잡을 리가 있냐고 주소가 딱 똑같은데 검토했는데 그 사람 눈에 안 보일 리가 있냐고. 당시에는 이런 의혹이 있었어도 수사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2022년 10월이었거든요 상장할 때가. 네. 근데 2020년 초에 남부지검 증권합수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아무리 이상한 게 있어도 수사할 데가 없어. 2020년 초에 없어져 갖고 그 2년 6개월 동안 여의도는 무법천지였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있어도 어떤 범죄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완전 자기들 마음이었다니까. 근데 마침 그때 또 코로나장이었어요. 코로나장이었어요. 팬데믹 장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예. 예. 은행에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된다고. 부득부득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또 딱 걸렸네요. 빅히트 비상장 주식이 정치인에 뿌려졌다면 그러면은 뭔가 돈 받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어준이 민희진을 정면 비판한 게 아니냐. 김어준 씨가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평했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 사안을 짚어보면서 박시동 경제평론가하고 이 사안을 짚어봤잖아요. 네. 원래 같으면 누구랑 짚어봐야 되죠? 음악평론가하고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경제평론가하고 짚어보냐고. 박시동 씨는 아이돌파는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분 엔터파는 몰라. 왜 그랬냐는 거죠. 특정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 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김어준이 했겠냐는 거죠. 묻으려는 의도성을 갖고 이제 사실을 인위로 왜곡해서 방송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이브 상장할 때 돈을 막 뿌렸으니까 돈 받은 사람이 야 하이브 저기 위험해졌는데 좀 도와줘 라고 김어준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김어준이 민희진을 묻는데 앞장서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은 돈 싸움 때문에 한다. 나는 방송을 요 시기에 또 한 곳이 MBC라는 거죠. 이게 얘들이 정치적으로 저 뒷돈 같은 저런 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처음 얘기할 때부터 나는 캐치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옛날에 상장할 때 그때부터 이상한 거 느끼고 있었거든. 당연히 보통 저렇게 상장하면은 보호예수 다 거는데 안 걸리고 막 팔더라고. 이상하네. 그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건드려야 되겠다 해서 민희진 사태를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죠. 카카오에 이제 김범수가 그 최근에 이제 구속됐는데 이제 구속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SM 엔터 인수 전에 카카오 내부자들끼리 카카오 엔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SM 엔터를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을 위해 갖고 카카오 엔터의 가치를 올렸어야 되고 올리기 위해서 SM 엔터를 인수해서 외형을 키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 이 카카오 엔터에 유력자들의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상장을 반드시 실현을 시켜갖고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이대주주가 이제 앵커피라는 데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인 안상균 대표가 이끄는 앵커피는 홍콩 회사입니다. 2016년에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포도트리, 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1250억 투자했고 2020년에 카카오 AM에 2098억 원을 투자했고 합병하면서 탄생한 카카오 엔터 2대 주주에 올랐다는 거고요. 이 카카오 엔터가 올해 1월 말 빈 살만 펀드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프리 IPO 형식으로 약 1조 1,6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이 돈 갖고 SM 공개 인수를 한 거고요. 이때에 11조 3천억의 자금을 받은 거거든요. 프리 IPO로. 이거 할 때 2년 계약을 써요. 2년 뒤에 1조 1,600억을 돌려주겠다. 상장을 해서. 만약에 상장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요? 이제 이자를 한 5% 6% 쳐갖고 돌려주겠다. 보통 그런 그렇죠. 계약을 계약서를 맺거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